2020년 가을, 아르메니아 전차 수백 대가 하늘에서 날아온 드론에 불탔습니다. 그리고 6년 뒤 아르메니아는 새로운 전차를 찾기 시작했죠.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폴란드가 제작한 K2PL, 폴란드가 만들었는데 심장은 한국산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팔아도 부품은 한국에서 옵니다. 한국은 어떻게 팔지 않고도 이기는 나라가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라 사르키잔입니다. 아르메니아 국방부 전력기획국에서 중령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42살이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전차 도입 담당관이 됐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넘기지만 사실 그 답은 2020년 10월의 어느 새벽에 있습니다. 그날을 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카라바흐의 새벽은 유독 고요했습니다. 전선에서 고작 2km 떨어진 언덕 위에서 저는 쌍안경을 들고 서 있었어요. 새벽 4시였고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우리 부대의 T-72 전차 6대가 계곡 아래에 배치돼 있었죠. 포탑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고 포신 위로 새벽 안개가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윙 하는 낮고 날카로운 소리.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섬광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 전차가 불길에 휩싸이는데 걸린 시간은 2초도 안 됐습니다. 터키산 드론이었죠. 바이락타르.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하늘에서 포탄이 아니라 정밀유도탄이 날아온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차가 연달아 불꽃을 뿜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쥐고 소리를 질렀지만 회선이 터져 있었어요. 아래로 뛰어내려가려 했지만 상관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면 죽는다고. 그냥 봐야 한다고. 그냥 봐야 한다.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언덕 위에 서서 우리 병사들이 타고 있던 전차가 하나씩 불덩어리가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질 않았어요. 손이 떨렸고 쌍안경이 바닥에 떨어진 것도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전쟁은 42일 만에 끝났습니다. 아르메니아의 패배였죠. 우리는 카라바흐를 잃었습니다. 수천 명의 전우를 잃었고 수백 대의 전차를 잃었어요. 그리고 3년 뒤인 2023년에는 아르차흐마저 함락됐습니다. 20만 명에 달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 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꿈을 꿉니다. 내용은 항상 비슷합니다. 언덕 위에 서 있고 아래에서 전차가 타오르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꿈속에서조차 발이 땅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깨고 나면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봅니다. 전력기획국으로 발령받은 건 그로부터 2년 뒤였습니다. 야전 지휘관 출신이 책상 앞에 앉아 전차 재원표를 들여다보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숫자로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진 건 전차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전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T-72는 1970년대 소련이 설계한 전차입니다. 드론이 하늘을 장악한 전장에서 반세기 전 냉전의 유무를 믿고 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시는 그날 언덕 위에 서고 싶지 않아서예요. 다시는 발이 땅에 붙은 채로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2026년 봄, 저는 출장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목적지는 폴란드 바르샤바. 임무는 K2PL 전차 도입 가능성. 현지 실사. 상관은 서류를 건네며 짧게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만드는 전차인데 기술은 한국 거라더군. 가서 직접 봐.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탑승권을 손에 쥐는 순간 카라바흐의 그 새벽이 다시 한번 눈앞을 스쳤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그렇게 속으로 되뇌면서 저는 짐을 쌌습니다. 바르샤바행 비행기는 이른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예레반 즈바르트노츠 공항의 새벽은 쌀쌀했고 탑승 게이트 앞 대기석에는 저 말고 승객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출장 서류 묶음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상단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K2PL 전차 도입 타당성 검토. 현지 실사 보고서 초안 K2. 한국이 만든 전차입니다. 정확히는 한국의 현대로템이 설계하고 생산한 흑표 전차의 폴란드 수출형이죠. 저는 이 전차에 대한 기본 자료를 지난 3개월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재원, 방호력, 기동성, 실전 운용 기록. 숫자만 보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저는 야전에서 배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고도가 올라가자 예레반의 불빛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잠깐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다시 서류로 가져왔어요. 출발 전날 상관인 바그라면 대령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넓지 않은 집무실이었고 창밖으로 예레반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대령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알아. 이번 출장은 단순한 시찰이 아니야.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K2PL은 폴란드 회사가 조립하고 폴란드 이름을 달고 팔려는 전차지. 그런데 말이야. 대령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전차의 핵심 부품은 전부 한국에서 옵니다. 엔진, 사격 통제 장치, 변속기. 폴란드가 조립은 하지만 심장은 한국 거야. 그리고 폴란드가 제3국에 팔 때마다 한국은 로열티를 받는 구조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간이 좁혀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폴란드한테 사는 건지 한국한테 사는 건지 모호한 거 아닙니까? 대령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부정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내가 가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야. 모호한 건지 아니면 그게 오히려 강점인 건지. 강점. 저는 그 단어를 속으로 한 번 되뇌었습니다. 판매국도 아닌 나라가 구조 속에 숨어서 이득을 취한다는 게 강점이라는 말이 선뜻 납득되지 않았어요. 아르메니아는 오랫동안 러시아의 군사 체계에 의존해왔습니다. 무기를 사면 그 나라에 종속된다는 걸 우리는 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K2PL도 결국 마찬가지 아닌가. 이름만 다를 뿐 한국에 기대는 구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채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가 조용해지고 옆자리 승객이 눈을 감자 저도 등받이를 뒤로 젖혔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는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카라바의 새벽이 떠오릅니다. 그 습관은 6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조금 달랐습니다. 불타는 전차가 아니라 대령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국은 팔지 않아도 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바르샤바에 내리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착륙 안내 방송이 울렸고 저는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폴란드의 새벽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활주로 불빛이 빗속에서 번지고 있었어요. 전차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차보다 그 전차를 만든 나라가 먼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르샤바의 아침은 비로 시작됐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어요. 4월의 폴란드는 예레반보다 훨씬 습하고 어두웠습니다. 마중 나온 폴란드 국방부 연락 장교가 우산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름은 마렉 비쇼프스키 소령이었어요. 또래로 보였고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사르키샨 중령님, 환영합니다. 일정이 빡빡하니 이동하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마렉이 태블릿을 펼쳤습니다. 사흘간의 일정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첫날은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G 본사에서 개요, 브리핑. 둘째 날은 글리비체에 있는 부마르 공장 견학과 KPL 실물 시연. 셋째 날은 폴란드 육군의 실사격 훈련 참관. 저는 일정표를 훑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썩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출장 전 예레반에서 받은 내부 보고서에는 K2PL 외에도 독일의 레오파르트2와 미국의 에이브람스가 비교 대상으로 올라 있었거든요. 아르메니아 국방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K2PL을 밀어붙이는 쪽이 있는가 하면 나토 표준 장비를 선호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2020년 이후로 한 가지 기준이 생겼습니다. 드론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것만이 제 판단의 출발점이었어요. PGG 본사는 바르샤바 중심부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었습니다. 외관은 평범한 사무용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로비 한쪽 벽에 K2PL의 대형 조감도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폴란드어와 영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Made in Poland, Powered by Korea. 저는 그 문구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묘한 문장이었어요. 만든 건 폴란드인데 동력은 한국이라는 뜻. 자랑스럽게 내건 문구치고는 꽤 솔직했습니다. 브리핑실에서 PGG 측 담당자가 K2PL 사업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미 서류로 파악하고 있던 것들이었어요. 2022년 한국과의 기본협정 체결, 2025년 2차 이행계약 완료, 2026년부터 창원 공장 생산분 순차 인도, 2029년부터 글리비체 부마르 공장에서 현지 조립 시작. 최종적으로 폴란드는 K2PL을 자국군에 수백 대 배치하고 유럽 내 생산 허브로 키운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부품 국산화 비율은 어느 수준입니까? 담당자가 잠깐 표정을 가다듬더니 답했습니다. 현재는 조립 중심입니다. 핵심 구동계와 사격 통제 체계는 한국에서 공급받고 있어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약 3,800개 부품 항목에 대한 기술 이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3,800개. 저는 그 숫자를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전차 한 대의 총 부품 수가 수만 개에 달한다는 걸 감안하면 기술 이전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결국 당분간은 핵심 부분을 한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점심이 제공됐습니다. 마렉과 마주 앉아 수프를 떠먹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르키샨 중령님, 솔직히 어떻게 보십니까? K2PL이 아르메니아에 맞는 선택 같습니까? 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내일 공장에서 실물을 봐야죠. 그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속내를 더 솔직히 말하자면 전차 자체보다 그 전차를 둘러싼 구조가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폴란드가 팔고 한국이 챙기는 그 구조. 우리가 그 구조 안에 들어갔을 때 아르메니아는 어디에 서게 되는 건지.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젖은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렸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우산을 낮게 기울이며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부마르 공장에서 K2PL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며 커피잔을 들었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차가웠어요. 긴장인지 아니면 아직 몸이 바르샤바의 날씨에 적응하지 못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글리비체는 바르샤바에서 기차로 3시간 거리였습니다. 마렉과 나란히 창가 좌석에 앉아 폴란드 남부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평평하게 펼쳐진 들판, 드문드문 서 있는 풍력발전기, 회색 하늘 아래 낮게 깔린 구름. 카라바흐의 험준한 산악 지형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광활한 평원을 보는 순간 전차가 달리기에 좋은 땅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야전 지휘관의 본능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부마르 공장은 글리비체 외곽산업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자 공장 특유의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넓은 야외 부지에는 각종 중장비가 줄지어 있었고 공장 건물 외벽에는 폴란드 국기와 함께 K2PL 로고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부마르 측 엔지니어가 저희를 주 조립동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멈춰섰어요. 전차였습니다. K2PL이 조립 라인 위에 서 있었는데 사진이나 도면으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실물은 훨씬 컸습니다. 전투 중량 60톤의 무게가 그냥 느껴졌어요. 낮게 깔린 차체, 넓고 납작한 포탑, 길게 뻗은 포신, 검은 빛이 도는 녹색 도장이 형광등 빛을 받아 둔중하게 반사됐습니다. 옆에 서 있는 작업복 차림의 엔지니어들이 갑자기 왜소해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체 측면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금속 특유의 단단하고 냉랭한 감촉. T-72도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표면의 질감이, 용접선이, 장갑판의 조합 방식이 훨씬 정교했습니다. 손끝으로 그걸 느끼는 게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떼지 못했어요. 엔지니어가 포탑 상부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원격 사격 통제 체계입니다. 승무원이 해치를 열지 않고도 기관총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능동방호 장치 센서 모듈이에요. 능동방호 장치. 저는 그 단어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드론이나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올 때 전차가 스스로 감지하고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2020년 카라바흐에서 우리 T-72에는 그게 없었어요. 하늘에서 무언가 날아오면 그냥 맞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시험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야외 테스트장이었어요. K2PL 한 대가 별도로 세워져 있었고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소형 드론 모형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드론 모형이 전차를 향해 빠르게 접근했어요. 저는 숨을 참으며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드론이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전차 측면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습니다. 작은 폭발음과 함께 드론이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채 2초가 안 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멈춰 있었어요. 수첩을 쥐고 있었는데 펜이 종이 위에 닿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겹쳐졌어요. 카라바흐의 새벽, 윙하는 소리, 2초 만에 불덩어리가 된 전차, 그리고 지금 2초 만에 격추된 드론.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마렉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상적이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공장 견학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마렉은 눈치를 챘는지 말을 걸지 않았어요. 글리비체의 가로등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2초. 그 짧은 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2020년에 우리 전차를 불태운 것도 2초였고 오늘 드론을 격추한 것도 2초였어요. 같은 시간이 어떤 전차를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말을 만들어낸다는 것. 숙소 방에 혼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까 펜이 닿지 않았던 그 페이지였어요. 저는 천천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2초의 차이가
병사의 생사를 가른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면서 내일 만나게 될 한국인 엔지니어가 생각났습니다. 말액이 이동 중에 짧게 언급했었거든요. 현대로템 기술지원팀 소속으로 공장에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차를 만든 나라 사람의 말을 직접 듣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떴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흐렸어요. 글리비체의 하늘은 바르샤바보다 더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제법 강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뽑아 들고 창가에 앉았어요. 수첩을 펼쳤지만 새로 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적어둔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초의 차이가 병사의 생사를 가른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맞는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데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제 K2PL 실물을 보고 능동방호장치 시연을 목격했을 때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오랜만에 전차 앞에서 희망 같은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게 판단을 흐려선 안 됐습니다. 야전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있다면 첫인상에 속지 말라는 거니까요. 저는 수첩에 2줄을 더 적었습니다. K2PL의 심장은 한국산이다. 우리는 무엇을 사는 건가? 아침 브리핑 시간, 말액이 오늘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오전에는 PGG 측 계약 담당자와 조달 구조 설명회, 오후에는 자유시간 겸 추가 질의응답이었어요. 저는 설명회 자료를 받아 들고 자리에 앉으면서 머릿속으로 질문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설명회는 예상보다 꼼꼼했습니다. 계약 담당자인 크시 슈토프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이 슬라이드를 넘기며 조달 구조를 설명했어요. K2PL의 생산 분업 체계, 한국 창원 공장 물량과 근리비체, 현지 조립 물량의 비율, 기술 이전 단계별 일정, 숫자들이 촘촘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한 슬라이드에서 제 눈이 멈췄어요. 핵심 구동계 및 사격 통제 체계 대한민국 현대로템 공급.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폴란드가 K2PL을 제3국에 수출할 경우 한국 측에 로열티가 발생합니까? 실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크시슈토프가 안경을 고쳤으며 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 부품 공급 계약과 기술 사용 조건에 따라 제3국 수출 시 현대로템 측에 로열티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확인하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점심 식사 자리에서 말액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중령님,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신 것 같던데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K2PL은 인상적입니다. 그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폴란드한테 이 전차를 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한국 기술에 종속되는 구조잖습니까? 부품이 한국에서 오고 로열티도 한국으로 가고 우리 아르메니아는 또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말액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러시아 무기 체계에 의존했을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르메니아는 수십 년 동안 러시아제 무기를 써왔습니다. T-72도 구형 방공 체계도 전부 러시아산이었어요. 2020년에 우리가 싸웠던 전장에서 우리 손에 들린 건 냉전 시대 소련이 설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의존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제가 언덕 위에서 직접 봤고요. 그렇다면 한국 기술에 기대는 것은 다른가? 저는 그 질문을 붙잡고 오후 내내 씨름했습니다. 오후 자유시간에 저는 혼자 공장 인근을 걸었어요. 산업단지 외곽길을 따라 걷는데 바람이 제법 세게 불었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비교 목록을 펼쳤어요. 레오파르트 2, 독일제, 나토 표준, 검증된 실전 기록.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에 격파된 사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능동방호 장치가 기본 탑재가 아니었어요. 에이브람스, 미국제, 압도적 화력, 하지만 유지보수 체계가 복잡했습니다. 연료 소모도 컸고 작전 반경 문제도 있었어요. 아르메니아처럼 내륙 소국이 미국의 군수 지원 체계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했습니다. K2PL, 한국 기술 기반 폴란드 생산, 능동방호 장치 기본 탑재, 드론 대응 능력이 새 전차 중 가장 앞서 있었어요. 하지만 핵심 부품은 여전히 한국산이고 우리가 분쟁 상황에 처했을 때 공급이 끊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전차의 성능이 아니라 그 전차를 믿을 수 있는가?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말액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공장에서 현대로템 파견 엔지니어와 비공식 면담 자리를 잡아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잠깐 멈춰서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비공식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공식 브리핑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자리.
그게 때로는 문서보다 더 많은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다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는 건가? 전차인가? 아니면 그 전차를 만든 나라와의 관계인가? 답은 내일 그 한국인 엔지니어의 눈빛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마렉이 데려간 곳은 공장 본관이 아니었습니다. 부마르 공장 부지 안쪽 끝에 붙어있는 작은 기술지원동이었어요. 본관의 번잡함과는 달리 조용했습니다. 복도에는 도면 롤이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었고 어디선가 기계음이 낮게 울렸어요. 마렉이 안쪽 회의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한국어로 짧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작업복 차림이었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안녕하세요. 현대로템 기술지원팀 정민준입니다. 저는 악수를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렉은 음료를 가져오겠다며 자리를 비워줬어요. 배려였습니다. 민준 씨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가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폴란드에 파견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개월 됐습니다. 처음엔 6개월 계약이었는데 계속 연장됐어요. 그가 옅게 웃었습니다. 피곤한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기술 이전 작업이 생각보다 복잡해서요. 부품 하나하나를 폴란드 엔지니어들한테 설명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버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공식 브리핑에서 듣지 못한 걸 알고 싶습니다. 민준 씨가 잠깐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뭐든지요. 폴란드가 K2PL을 제3국에 팔 때 한국은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습니까? 로열티 외에. 그가 턱을 살짝 들며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부품입니다. 로열티는 사실 상징적인 측면이 강해요. 진짜 수익은 부품 공급에서 나오죠. 전차는 한번 팔면 끝이 아닙니다. 엔진 교체, 사격 통제 체계 업그레이드, 소모품 보충. 전차가 운용되는 20년, 30년 동안 계속 부품이 필요해요. 그게 전부 한국에서 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지 않았어요. 이건 받아 적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폴란드가 팔수록 한국이 버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폴란드가 아르메니아에 팔든, 루마니아에 팔든, 슬로바키아에 팔든 그 전차가 굴러가는 한 한국 부품이 들어갑니다. 한국은 직접 수출하지 않아도 시장이 넓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감탄인지 당혹감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설계한 구조가 팔지 않아도 버는 구조가 눈앞에서 실체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습니까? 결국 한국 부품에 계속 의존하는 거잖습니까? 민준 씨가 이번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한번 봤다가 저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어요. 중령님, 러시아 무기 쓰실 때는 어땠습니까? 두 번째로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렉도 어제 그걸 물었어요. 저는 이번에는 침묵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의존했죠. 그리고 2020년에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러시아는 부품을 끊을 수 있었습니까? 끊었죠. 실제로. 민준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다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부품 공급을 끊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폴란드에 이 규모로 기술 이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술을 넘기지 않아요. 전차는 신뢰 없이는 만들 수 없거든요. 신뢰. 저는 그 단어를 입속에서 한번 굴렸습니다. 러시아 무기를 쓰면서 우리가 배운 건 무기는 그것을 만든 나라의 의지와 함께 온다는 거였어요. 좋을 때는 공급되고 관계가 틀어지면 끊깁니다. 우리는 그걸 혹독하게 배웠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저는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20개월째 폴란드에 나와서 부품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이 사람의 눈빛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종류의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거래가 아니라 관계를 만들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마렉이 커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셋이 됐고 대화는 공식적인 톤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K2PL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전차의 성능을 따지던 눈에서 이 전차가 만들어진 방식을 이해하려는 눈으로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오후 일정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렉은 저녁 6시에 공식 만찬이 있다고 알려주고 자리를 떴어요.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대신 공장 인근을 더 걷기로 했습니다. 머릿속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오전에 민준 씨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외곽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식당가가 나왔어요. 공장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간판은 폴란드어였고 메뉴판도 폴란드어뿐이었어요. 저는 그냥 들어가서 아무 자리에나 앉았습니다. 수프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맞은편 테이블에선 아직은 작업복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준 씨였습니다. 혼자 앉아서 뭔가를 노트에 적고 있었어요. 점심을 거른 것인지 아니면 오후 내내 도면을 들여다보다 늦게 나온 건지 음식이 이미 반쯤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기색이 잠깐 스쳤다가 이내 옅은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처음에는 별말 없이 각자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오전의 대화가 이미 서로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좁혀놓은 것 같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민준 씨였어요. 오전에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됐어요. 아르메니아에서 K2PL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봤거든요. 국방장관이 폴란드 방문했을 때 저는 수프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어요. 관심과 결정은 다릅니다. 저는 아직 확신이 없어요. 민준 씨가 노트를 덮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걸립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오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속에 있는 걸 꺼내고 싶었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진 건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무기를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전차를 사느냐보다 그 전차를 믿어도 되는가를 더 따지고 있습니다. 민준 씨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K2PL은 성능 면에서는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잘 모릅니다. 폴란드와 계약을 맺고 기술을 이전하고 부품을 공급하는 나라. 그 나라가 10년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있어줄 건지 그걸 저는 어떻게 믿습니까? 민준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창밖을 잠깐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 회사가 폴란드에 기술 이전을 시작한 건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넘긴다는 건 경쟁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넘긴 이유가 있어요. 폴란드가 이 전차를 진짜 자기 것으로 운용하려면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가능해야 오래 씁니다. 오래 써야 저희 부품도 오래 팔리고요. 그가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전차는 결국 그 나라 병사가 타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전차를 타고 싸우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기술을 제대로 넘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말에서 뭔가 멈칫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수익 구조나 계약 조건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병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엔지니어입니까? 아니면 군인이었습니까? 민준 씨가 피식 웃었어요. 엔지니어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일이 그냥 부품 조립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식당 안은 폴란드 공장 노동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산업단지의 높은 굴뚝이 보였습니다. 저는 카라바흐 이야기를 꺼낼까 망설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 새벽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 앞에서는 말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2020년에 저는 언덕 위에서 우리 전차가 타는 걸 봤습니다. 드론이었어요. 2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었는데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겼어요.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도 공감의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제 말이 공기 속에 가라앉는 걸 같이 기다려줬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잠시 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능동방호 장치를 보셨을 때 손이 멈추셨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실사격 훈련 참관하시죠. 그때 한 번 더 보시면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게 보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얼굴을 스쳤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실사격 훈련장은 글리비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폴란드 육군 기갑훈련센터 소속 훈련장이었어요. 말에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풍경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도시의 윤곽이 사라지고 넓은 평원이 펼쳐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멀리 흙먼지가 낮게 깔린 벌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훈련장 특유의 냄새가 차창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화약과 흙과 경유가 섞인 냄새. 야전에서 맡던 냄새였어요. 저는 그 냄새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깨가 조금 긴장됐어요.
훈련장 입구에서 폴란드 육군 기갑대대 소속 장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야노스 중령이라고 했어요. 다부진 체격에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하고 훈련 개요를 간단히 설명한 뒤 곧장 관측 지점으로 안내했어요. 관측 지점에서 내려다 보이는 훈련장은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기복이 있는 지형에 여러 표적이 배치돼 있었고 모래와 자갈이 섞인 바닥은 이미 이전 훈련의 흔적으로 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벌판 한쪽 끝에서 K2PL 2대가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실물로 움직이는 K2PL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공장에서는 정지해 있는 전차를 봤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압도적이었지만 움직이는 건 달랐어요. 60톤짜리 강철 덩어리가 험한 지형을 저렇게 매끄럽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게 눈으로 보면서도 실감이 잘 안 됐습니다. 야노스 중령이 옆에서 설명했어요. 저 지형은 의도적으로 험하게 조성한 겁니다. 경사면, 연약 지반, 장애물 구간이 순서대로 이어지도록 설계했어요. K2PL의 유기압 현가 장치가 지형에 따라 차체 높이를 능동으로 조절합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고 바라봤어요. 전차가 경사면을 오를 때 차체가 앞뒤로 수평을 유지하며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T-72는 경사면에서 차체 전체가 기울었어요. 포수의 조준선이 흔들렸고 기동 중 사격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게 산악 지형인 카라바흐에서 우리가 겪었던 한계 중 하나였어요. K2PL은 기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내리고 수첩을 꺼냈어요. 이번엔 받아 적고 싶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들을요. 경사면 기동 중 차체 수평 유지 포수 조준선 안정적. 잠시 뒤 사격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K2PL 한 대가 이동 중에 표적을 향해 첫 발을 날렸어요. 120mm 활강포. 포성이 터지는 순간 가슴이 울렸습니다. 표적이 흙먼지 속에 무너졌어요. 두 번째 발은 이동하면서 쐈습니다. 전차가 달리는 중에 포신이 표적을 따라가다가 발사. 표적이 또 맞았어요. 저는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기동 간 사격 명중 확인. 야노스 중령이 말했어요. 사격 통제 컴퓨터가 차체 진동과 표적 이동을 실시간으로 보정합니다. 한국 현대로템에서 개발한 체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라바흐 지형을 머릿속에 펼쳤습니다. 좁은 계곡, 가파른 능선, 불규칙한 안반지대. 거기서 기동하면서 드론을 피하고 동시에 정확하게 사격한다는 게 가능한가? T-72로는 꿈도 못 꿨던 일이었어요. K2PL이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드론 대응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소형 드론 여러 대가 동시에 전차를 향해 접근하는 시나리오였어요. 능동방호 장치가 작동하면서 드론들이 잇따라 격추됐습니다. 하나, 둘, 셋. 깔끔했어요. 오차 없이, 소리 없이, 빠르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2020년의 새벽을 다른 방식으로 떠올렸습니다. 그때 우리 전차에 이게 있었다면, 그 드론이 우리 전차에 닿기 전에 먼저 격추됐다면, 언덕 위에서 저는 그냥 봐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가정이 아프게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아픔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력감이 아니라 다음엔 달라질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에 저는 혼자 관측 지점 난간에 기댔습니다. 벌판 위로 흙먼지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고 두 대의 K2PL이 훈련장 끝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햇빛이 잠깐 구름 사이로 비쳐서 전차 표면에 반사됐습니다. 그 반짝임이 묘하게 오래 눈에 남았어요. 마렉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어요. 한참 뒤에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중령님? 저는 쌍안경을 천천히 내리며 대답했어요. 이 전차가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마렉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벌판 위에 흙먼지가 완전히 가라앉았고 K2PL은 이제 훈련장. 저 끝에서 작은 실루엣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실루엣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예레반으로 보낼 보고서의 첫 문장이 머릿속에서 조금씩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렉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레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령님께 급하게 전할 내용이 있다고요. 마렉에게서 휴대폰을 건네받았습니다. 예레반의 바그라면 대령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알아. 지금 보고서 어느 정도 됐나? 초안 정리 중입니다. 내일 귀국하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게 문제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난간에서 몸을 고추세웠어요. 국방부 내부에서 기류가 바뀌고 있어. K2PL 검토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 측에서 채널을 통해 압력을 넣은 것 같아. 보고서 제출 전에 윗선에서 검토 방향이 정해질 수도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알아. 내가 가서 본 것들 단단하게 정리해와.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알겠나.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말에게 돌려주며 다시 벌판을 바라봤어요. 조금 전까지 K2PL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보고서 첫 문장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 문장이 한순간에 흐릿해졌습니다. 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안 좋은 소식입니까? 내부 사정입니다.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렉도 더 묻지 않았어요. 오후 훈련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수첩에 뭔가를 적지 않았어요. 멍하니 서서 전차가 움직이는 걸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보이는데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압력, 윗선의 기류,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결론이 먼저 정해지는 상황. 야전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상황을 보고하기도 전에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오는 경우. 그럴 때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은 무력해졌어요. 보고 온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느낌. 그런데 훈련 마지막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야노스 중령이 설명했어요. 복합 기동 사격입니다. 이동 중 표적 탐지, 드론 대응, 연속 사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나리오입니다. K2PL 한 대가 훈련장 한쪽 끝에서 출발했습니다. 빠르게 기동하면서 전방 표적을 향해 첫 발을 날렸어요. 포성, 명중. 동시에 측면에서 드론 2대가 접근했습니다. 능동방호 장치가 반응하면서 연속으로 격추됐어요. 전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리면서 두 번째 표적을 조준했고 발사. 또 명중. 저는 숨을 참으며 바라봤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드론이 날아와도 포를 쏘면서도 지형이 울퉁불퉁해도 전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표적이 맞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2020년 카라바흐의 새벽이 다시 떠올랐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불타는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전차였어요. 드론이 와도 격추하고 달리면서도 쏘고 험한 땅에서도 기울지 않는 전차. 살아남는 전차.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눈을 가렸어요. 남들이 보면 안 됐습니다. 6년이었어요. 6년 동안 언덕 위에서 발이 붙은 채 서 있던 그 순간이 꿈에서도 깨어서도 저를 따라다녔는데 처음으로 그 장면의 결말이 다르게 그려졌습니다. 쌍안경을 내리고 숨을 고르는데 마렉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저는 목을 한번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야노스 중령,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야노스가 고개를 돌렸어요. 폴란드 육군이 K2PL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능 말고. 야노스 중령이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믿을 수 있어서입니다. 이 전차를 만든 나라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계약 구조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고 같이 운용하는 구조니까요. 같이 만들고 같이 운용하는. 저는 그 말을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대령이 전화해서 했던 말이 겹쳤어요.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정리하라고. 그런데 이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근거와 감정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게 진짜 확신이라는 걸. 훈련장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흙먼지가 낮게 일었고 K2PL이 훈련을 마치고 천천히 복귀하고 있었어요. 60톤의 무게가 땅을 울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발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진동을 느끼며 생각했어요. 예레반에서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압력을 넣고 있다고 했어요.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결론이 정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살아남는 전차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돌아가서 써야 했습니다. 본 것을, 느낀 것을, 그리고 왜 이것이어야 하는지를. 예레반행 비행기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글리비체 숙소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저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박으라면 대령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저는 그 말을 되새기며 사흘간 보고 들은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K2PL의 능동방호 장치 시연, 결과, 기동 간 사격 명중률, 유기압 현가 장치의 지형 적응 성능, 복합 기동훈련 참관 소견, 부품 공급, 구조와 기술 이전 단계별 일정, 민준 씨와의 면담, 내용 요약, 자정이 넘어서야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치고 나서 한참 화면을 바라봤어요. 잘 쓴 보고서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의 솔직한 보고서였어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예레반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어요. 공항을 나서자 아라라트 산이 멀리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고 산 정상에 눈이 햇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어요. 아르메니아에 돌아왔다는 실감이 그 산을 보는 순간 왔습니다.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한 건 귀국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박으라면 대령이 직접 받았습니다.
표지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어. 검토해보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오후, 대령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대령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낯선 얼굴에 민간인이 앉아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국가안보회 쪽 인사였습니다. 대령이 먼저 말했어요. 알아. 보고서 잘 읽었어. 현장 관찰 내용은 훌륭해. 그런데 뒤에 하지만이 올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졌어. 이번 주 초에 모스크바 채널을 통해 공식 메시지가 들어왔어. 아르메니아가 서방 무기 체계로 전환할 경우 기존 군사협력 협정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야. 저는 자세를 고쳤습니다. K2PL이 서방 무기 체계입니까? 한국은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요. 민간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과 폴란드를 묶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고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K2PL을 도입한다는 건 그 체계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신호로 읽히는 거죠.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건 우리 해석이 아니라 러시아의 해석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러시아의 해석이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대화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는 논리로 반박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논리가 아니라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전차의 성능이나 부품 공급 구조 같은 건 이 자리에서 의미가 없었습니다. 집무실을 나오면서 대령이 복도까지 따라왔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알아. 오해하지 마. 나는 내 보고서가 맞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순수하게 군사적인 결정으로만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외교부도 끼어 있고 안보회의도 움직이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이 잘 열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해. 서두르지 마. 시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2020년에도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어요.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았고 드론은 우리가 준비되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자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레반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저 멀리 아라라트 산이 오후 햇빛 속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상황은 더 구체적으로 굳어졌어요. 국방부 내부 회람 문서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K2PL 도입 검토를 일시 보류하고 러시아와의 기존 군사협력 체계 안에서 전차 현대화 방안을 우선 모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보고서가 제출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러시아의 군사협력 체계.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의존해온 바로 그 체계. 2020년에 우리 전차가 불탈 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던 바로 그 체계. 그 안에서 현대화를 모색한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퇴근길에 혼자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폴란드 훈련장에서 봤던 K2PL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멈추지 않는 전차, 드론을 격추하는 전차, 살아남는 전차, 그리고 그 전차를 만든 구조 한국이 설계하고 폴란드가 조립하고 로열티는 한국으로 가는 그 구조. 그 구조가 지금 정치 논리 앞에서 막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예레반의 저녁 바람은 차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며 걸음을 이어갔어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민준 씨였어요. 중령님, 잘 도착하셨습니까? 혹시 보고서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거래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금 더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그 문자를 지우지는 않았어요. 보류 결정이 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해서 다른 업무를 처리했어요. 전력기획국의 일상적인 서류들, 예산 검토, 타부서 협조 공문.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K2PL 파일은 서랍 안에 들어가 있었고 아무도 그걸 꺼내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인터넷 뉴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제르바이잔, 터키산 차세대 드론 추가 도입 계약 완료 전력 현대화 가속. 저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기사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바이락타르 계열의 신형 드론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계약 규모로 미뤄 적지 않은 숫자라는 분석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닫지 않고 오래 바라봤어요. 2020년에 우리 T-71을 불태운 게 바이락탈이었습니다. 그 드론이 이제 신형으로 바뀌고 수량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드론에 당했던 건 6년 전 일이었는데 아제르바이잔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멈춰 있었어요. K2PL 검토는 보류됐고 러시아 체계 안에서 현대화를 모색한다는 문서만 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체계 안에서 현대화. 저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씹었어요. 러시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전 세계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 전차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요. 우리가 의존하려는 체계가 지금 그 꼴이었어요. 점심을 거르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동료 장교 하나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알아.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동료는 눈치를 챘는지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지나갔어요. 오후에 바그라면 대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둘이었어요. 대령이 문을 닫고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솔직하게 말할게. 저는 자세를 고쳤습니다. 윗선에서 K2PL건은 이번 임기 안에 재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어. 외교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야. 내 보고서는 잘 보관해두겠지만 당분간은 공식 안건으로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야.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이 얼마입니까? 대령이 시선을 살짝 피했어요. 모르겠어. 상황을 봐야지. 상황을 본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기약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계단을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국방부 청사합착은 광장에 벤치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 그냥 앉았어요. 허리를 숙이고 양 무릎에 팔꿈치를 얹고 앉아서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공장에서 K2PL 실무를 받고 드론이 격추되는 걸 눈앞에서 봤고 훈련장에서 살아남는 전차를 봤어요. 민준 씨와 밥을 먹으며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야노스 중령에게서 같이 만들고 같이 운용하는 구조를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게 지금 서랍 안에 잠겨 있었어요. 아제르바이잔은 신형 드론을 들여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6년 전 구형 드론에 당한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었어요. 전차도 그대로고 대응 체계도 그대로고 결정도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그 새벽과 너무 비슷했어요. 그때도 우리는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때도 결정은 늦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언덕 위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봐야만 했던 불길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건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레반의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랬고 저 멀리 아라라트 산 정상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지금 이 순간에는 이상하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떠올랐어요. 민준 씨의 문자.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달라는 그 짧은 문장.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문자를 다시 열었어요. 열흘 전에 받아두고 답장하지 않은 문장이 화면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지금 뭘 쓴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보고서는 서랍에 들어갔고 결정은 윗선에서 내려왔어요. 현장에서 본 사람의 말이 정치 앞에서 막히는 건 군인이라면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으려는데 문자 아래에 저장된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훈련장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었어요. K2PL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장면이었는데 햇빛이 전차 표면에 반사돼서 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처음으로 살아남는 전차를 봤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준 씨의 문자를 열었어요. 답장은 보내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열었다 닫았다를 3번 반복했어요. 결국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어요. 광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예레반 시내의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검색창에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2020년 9월 27일. 전쟁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목록을 바라보다가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어요. 드론 영상이었습니다. 바이락타르가 촬영한 열상 화면. 화면 아래쪽에 십자선이 있었고 그 십자선이 느리고 정확하게 움직이다가 한 점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섬광. 전차가 불꽃에 휩싸였어요. 화면 속에서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전차가 타올랐어요.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눈을 감아도 그 화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십자선, 섬광, 불꽃.
이 순서가 망막에 새겨진 것처럼 지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드론은 하늘 어딘가에 있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소리만 먼저 들렸습니다. 윙하는 낮은 소리, 그리고 섬광, 그리고 불꽃. 그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병사들이었어요. 저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전차 안에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드론이 하늘에 있다는 걸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것도 못했어요. 무전은 끊겼고 상관은 제 팔을 잡았고 발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봐야 했어요. 그냥 어둠 속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불빛이 하나씩 꺼졌어요. 예레반의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유리에 이마를 살짝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때 생각 하나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진 건 전차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차는 있었어요. T-72가 수백 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차들이 드론 한 대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어요. 왜였을까? 능동방호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오는 것을 감지하고 막아낼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전차를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그 자리에 있습니다. K2PL 검토는 보류됐어요. 러시아 체계 안에서 현대화를 모색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신형 드론을 들여오고 있고 우리는 결정을 미루고 있어요. 2020년 그 새벽과 다른 게 무엇인가? 전차 모델이 바뀐 게 아니라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똑같았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K2PL 보고서 파일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폴란드에서 본 것들이 글자 사이에서 살아났어요. 부마르 공장의 기름 냄새, K2PL의 차가운 금속 감촉, 드론이 격추되던 2초, 훈련장에서 멈추지 않던 전차, 민준 씨가 했던 말, 야노스 중령이 했던 말, 전차는 신뢰 없이는 만들 수 없다. 같이 만들고 같이 운용하는 구조다. 믿을 수 있어서 선택했다. 저는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씩 읽다 보니 이 보고서가 무엇이 부족한지 보였어요. 사실 나열은 충분했습니다. 시연 결과, 재원 비교, 부품 공급 구조. 그런데 핵심이 빠져 있었어요. 왜 K2PL이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목을 치는 손이 처음엔 망설이다가 이내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K2PL 도입 보류 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 전력기획국 아라 사르키샨 중령. 반박 보고서였습니다. 윗선이 내린 결정에 현장 실무자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문서. 군 조직에서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잘못하면 찍힐 수도 있었습니다. 커리어에 부담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예레반의 밤이 고요했어요. 저는 화면만 바라보며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 들어온 전력 증강 현황, 러시아 체계의 실질적 한계, K2PL의 드론 대응 능력과 카라바흐, 지형 적용 가능성, 그리고 2020년 이후 우리가 아직 바꾸지 못한 것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치고 나서 한참 화면을 바라봤어요. 제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랐습니다. 받아들여질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쓰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준 씨의 문자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 엔지니어님,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화 가능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방 안이 다시 어두워졌지만 아까와는 달랐어요. 같은 어둠인데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민준 씨의 답장은 다음날 아침 일찍 왔습니다. 중령님, 언제든 괜찮습니다. 오늘 오후 폴란드 시간 3시면 어떻습니까? 예레반은 2시간 차이니까 저녁 5시쯤 되겠네요. 저는 짧게 확인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오전은 평소처럼 출근해서 서류를 처리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오후 5시를 향해 있었습니다. 새벽에 써둔 반박 보고서를 다시 여러 몇 군데를 수정했어요. 읽을수록 논리는 맞는데 뭔가 빠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무언가가 뭔지 통화를 하고 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5시 정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가 바로 받았어요. 배경에 공장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직 업무 중인 것 같았어요. 중령님,
잘 지내셨습니까? 덕분에요. 바쁘신 것 같은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상황이? 저는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보류 결정, 러시아의 압력, 외교적 부담이라는 논리. 민준 씨는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중령님, 제가 자료 몇 가지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공식 루트로 요청하시면 현대로템 측에서 정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K2PL 부품 공급 보증 조건, 장기 유지 보수 계약 구조, 그리고 타 수출국 사례 자료입니다. 저는 귀가 열렸습니다. 타 수출국 사례요? 폴란드가 처음이 아닙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을 하면서 부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끊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계약 기간 내에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공급을 유지했습니다. 그 기록이 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보고서에 들어가면 한국 의존이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안정성의 근거가 된다는 논리가 나오겠군요. 맞습니다. 러시아는 정치적 이유로 부품을 끊은 사례가 있어요. 한국은 없습니다. 그 차이를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새벽에 쓴 보고서에서 빠진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 주장이 아니라 기록. 정 엔지니어님,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폴란드가 K2PL을 아르메니아에 판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은 그 거래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로열티 외의 실질적인 숫자로. 민준 씨가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정확한 계약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설명하면 전차 한 대가 20년에서 30년 운용된다고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필요한 엔진 오버홀, 사격 통제 체계 업그레이드, 핵심 소모품. 이게 전부 한국에서 나옵니다. 초기 판매 금액보다 후속 지원 수익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팔지 않아도 버는 구조. 폴란드가 팔아도 부품은 한국에서 오고 그 전차가 굴러가는 한 한국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게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공급을 유지할 요인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관계가 끊어지면 한국도 손해니까. 이게 역발상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반박 보고서 파일을 열고 새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어요. 한국 의존 구조의 역설 공급국의 이해관계가 수입국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러시아 체계와의 비교, 공급 중단 사례 유무, 폴란드 계약 구조 분석, 후속 지원 수익 구조가 만들어내는 장기 공급 안정성, 그리고 아르메니아가 K2PL을 도입했을 때 얻는 것과 도입하지 않았을 때 감수해야 할 것.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커피가 다 식었는데도 몰랐어요. 문서가 완성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보고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없이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한 가지를 느꼈어요. 이건 더 이상 K2PL 도입 찬성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르메니아가 어떤 나라와 어떤 방식으로 안보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출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그라면 대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대령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답장은 5분 만에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와. 짧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짧은 답장에서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누군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렸던 건지도 모르죠. 출력된 보고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종이가 아직 따뜻했어요.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레반의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아라라트 산 방향으로 시선을 옮겼지만 어둠 속에서 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거기 있다는 건 알았어요.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보고서가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또 서랍 안으로 들어갈지.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쓴 사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정각, 저는 바그라면 대령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령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커피잔을 손에 들고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고서 가져왔나? 저는 출력한 문서를 두 손으로 건넸어요. 대령이 표지를 읽더니 시선이 잠깐 멈췄습니다. 제목 때문이었을 거예요. 재검토 요청이라는 단어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대령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설명을 덧붙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보고서가 스스로 말해야 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대령이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나서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도 기다렸습니다. 알아. 네. 이거 내가 혼자 쓴 거야? 현대로템 측에서 자료를 일부 제공해줬습니다. 논리 구성은 제가 했습니다. 대령이 보고서를 다시 한번 훑었어요. 손가락으로 한 대목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유지할 유인이 오히려 우리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이 부분. 네. 역발상이네. 그렇습니다. 한국 의존이 리스크라는 논리를 뒤집은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부품을 끊으면 자신들의 수익 구조도 무너집니다. 끊을 이유가 없어요. 대령이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잠깐 올려다보다가 저를 바라봤어요. 윗선 설득이 쉽지 않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외교부도 그렇고 안보회의도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령님, 저는 잠깐 말을 골랐어요. 아제르바이잔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형 드론을 들여오고 있어요. 우리가 정치적 부담을 계산하는 동안 저쪽은 전력을 쌓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우리는 늦었습니다. 또 늦으면 그 대가가 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무씨 조용해졌습니다. 대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오래 말없이. 그러더니 보고서를 집어 들고 일어섰습니다. 국방부 장관 주재 전력검토회의가 다음 주 목요일에 있어. 거기서 이 안건을 올리겠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대령이 잠깐 멈췄어요. 내가 아는 사람 몇 명한테 이 보고서를 먼저 돌려볼게. 비공식으로. 읽을 사람은 읽을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고맙다고 하기엔 아직 일러. 가봐.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고서가 비공식으로 돌려질 뿐이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서랍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왔어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방부 내 다른 부서 장교 2명이 제 자리로 찾아왔어요. 한 명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 담당이었고 한 명은 육군기갑과 소속이었습니다. 둘 다 제가 잘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기갑과 장교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르키샨 중령님이시죠? 보고서 읽었습니다. 저는 순간 굳었어요. 대령이 이미 돌렸다는 건데 생각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갑과 장교가 잠깐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2020년에 카라바흐 전선 근처에 있었습니다. 중령님이 보고서에 쓴 것들 틀린 말이 없어요. 전략기획 담당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공식 안건으로 올라오면 저희도 지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한번 깊게 숙였어요. 두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자리에 앉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2020년 이후로 저는 줄곧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언덕 위에서 혼자 받고 귀국해서 혼자 보고서를 썼고 보류 결정이 난 뒤에도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만 누군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녁 늦게 민준 씨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자료 감사했습니다.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잘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중령님이 본 것들은 맞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피식 웃었어요. 결과와 무관하게 맞다는 말. 엔지니어다운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위로하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목요일 전력검토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 보고서가 안건으로 공식 상정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대령이 비공식으로 돌린 문서가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갔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2시간이 지났을 때 대령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알아. 지금 어디야? 자리에 있습니다. 올라와. 집무실에 들어서자 대령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기가 어려웠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의에서 K2PL 도입 검토를 공식 재개하기로 결정됐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외교적 부담은 여전히 있어. 러시아 눈치도 봐야 해. 하지만 순수하게 전력 측면에서 검토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내 보고서가 읽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 대령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아직 도입이 확정된 건 아니야. 협상도 길고 변수도 많아. 하지만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잠겼어요. 말 대신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로 나와 걸으면서 저는 창문 밖을 봤어요. 예레반의 오후 하늘이 오랜만에 맑았습니다. 아라라트 산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눈 덮인 정상이 햇빛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지금은 예레반발 바르샤바행 비행기는 오전 일찍 출발했습니다. 공식 후속 협의 일정이었어요. K2PL 도입 검토 재개 결정 이후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폴란드 측에 정식 협의 요청을 보냈습니다. 폴란드가 빠르게 응답했어요.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전략기획 담당 장교와 기갑과 장교가 같이 탔습니다. 회의실에서 찾아와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그 두 사람이었어요. 좌석에 앉아 서로 눈을 마주치자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예레반이 작아졌어요. 아라라트 산이 구름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산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처음 바르샤바로 떠날 때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방향이었는데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는 혼자였고 확신이 없었어요. 지금은 옆에 사람이 있었고 무엇을 보러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 내내 저는 잠을 청하는 대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를 날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흘러갔습니다. K2PL 도입이 최종 확정된 건 아직 아니에요. 협상은 길 거예요. 러시아의 압력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의회 동의도 필요하고 변수는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저를 무겁게 짓누르지 않았어요. 왜일까 생각했어요. 상황이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에 내리자 마렉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악수를 하면서 그가 웃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중령님. 네. 이번엔 좀 더 많은 걸 보러 왔습니다. 마렉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로 안내했어요.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폴란드의 봄이 보였습니다. 지난번 왔을 때와 달리 하늘이 맑았어요. 들판에 연두빛이 돌기 시작했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첫 번째 공식 협의는 PGG 본사에서 열렸어요. 양측 실무진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계약 구조, 부품 공급 조건, 기술 이전 범위, 후속 지원 체계, 숫자와 조건들이 오갔어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테이블 위에 모든 숫자 뒤에는 구조가 있다는 것을. 폴란드가 팔고 한국이 부품을 대고 로열티가 한국으로 가는 그 구조. 처음엔 그게 불편했어요. 우리가 또 다른 나라에 기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은 이 구조 안에서 이득을 봅니다. 폴란드가 팔수록 그 전차가 굴러갈수록 한국의 부품이 필요하고 한국의 수익이 생겨요. 그래서 한국은 공급을 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지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안정성이 그들의 수익과 연결돼 있으니까요. 러시아는 달랐습니다. 정치가 바뀌면 공급이 끊겼어요. 우리는 그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협의가 끝나고 저녁 자리에서 마렉이 물었어요. 이번엔 표정이 다르시네요. 처음 오셨을 때는 뭔가 무거워 보이셨는데.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잠깐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전차를 보러 왔었어요. 이번엔 구조를 이해하고 왔습니다. 마렉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튿날 일정이 끝나고 저는 시간이 좀 남아서 혼자 부마르 공장 근처를 걸었습니다. 저번에 민준 씨와 밥을 먹었던 그 작은 식당 앞을 지나쳤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안을 들여다봤어요. 민준 씨는 없었습니다. 다른 시간에 와 있었거나 오늘은 늦게 나왔거나 저는 그냥 발걸음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공장 방향에서 익숙한 작업복 차림의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민준 씨였어요. 서류를 옆에 끼고 종종 걸음으로 걷다가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중령님, 오셨습니까? 네. 협에 차 왔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피곤한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잘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길게는 아니었어요. 각자 일정이 있었으니까요. 헤어지면서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중령님, 이 전차가 아르메니아에 가게 된다면 저도 거기서 기술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짧은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공장 쪽으로 걸어가는 민준 씨의 뒷모습이 한동안 눈에 남았어요.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이 멀리 낮게 깔려 있었고 그 너머로 지평선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6년 전 그 새벽을 떠올렸어요. 언덕 위, 차가운 새벽 공기,
윙하는 소리, 그리고 불꽃. 그 장면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마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그 장면 뒤에 다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훈련장을 달리는 KEPL. 드론이 격추되는 2초. 멈추지 않는 전차. 살아남는 병사들. 그리고 그 전차를 만든 구조. 한국은 직접 팔지 않았습니다. 폴란드가 팔았어요. 그런데 그 전차의 심장은 한국산이었고, 그 전차가 굴러가는 한 부품은 한국에서 왔으며, 로열티는 한국으로 갔습니다. 팔지 않아도 버는 나라. 직접 나서지 않아도 모든 길의 시작과 끝에 있는 나라. 저는 그 나라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수익 구조가 아니었어요. 신뢰를 쌓아서 그 신뢰가 구조가 된 것이었습니다. 기술을 넘기고, 같이 만들고, 같이 운용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만든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면 모두가 손해니까 아무도 끊으려 하지 않는 구조. 그게 한국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안내 방송이 흘렀고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가까워졌습니다. 예레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시의 불빛이 저녁 하늘 아래 낮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아라라트 산이 보였어요. 구름 한 점 없이 선명했습니다. 눈 덮인 정상이 붉은 저녁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산은 수천 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전쟁이 나도, 나라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떠나도 저 산은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도 그렇게 있었어요. 오래, 조용히,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전차가 필요한지, 어떤 나라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풀면서 수첩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열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팔지 않았다. 그런데 모든 길의 끝에 한국이 있었다. 수첩을 닫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통로로 나서면서 옆에 앉았던 동료 장교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우리는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예레반의 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차갑고 건조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지킬 방법을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동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폴란드가 만든 전차를 사는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차의 심장은 한국이 설계했고, 부품은 한국에서 오고, 로열티는 한국으로 갑니다. 팔지 않아도 버는 나라. 직접 나서지 않아도 모든 길의 끝에 있는 나라. K방산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무기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에서 함께 만들고 그 관계가 구조가 되는 방식, 그것이 한국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지금 유럽을 넘어 코카서스 산맥 너머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라 사르키샤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언덕 위에서 봤던 불꽃은 2020년 카라바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가 KEPL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사실과 이야기 사이에서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건 하나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